안녕하십니까. 조영달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란 인류 역사에 흔치 않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에도 커다란 고통을 몰고 왔습니다. 대학은 면대면 강의가 불가능해서 원격 강의를 통하여 수업하고 있고, 또 초, 중등학교는 개학을 늦추었다가 등교를 재개하기도 했지만은 언제 또 감염이 생길지 몰라 노심초사 걱정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학교 교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의 학교 교육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 교육학과의 한기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의 박동열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이선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대 부설고등학교의 정은주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 생각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학교의 현장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현실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이 일을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정은주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좀 말씀 먼저 꺼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 오늘도 무사히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차례 개학 연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도 거쳐서 등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학교라는 공간이 안전한 공간인지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 안전을 위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보다 더 사실 안타까운 상황은 지금 현재 학교의 당면 과제가 방역이기 때문에 그 외에 교육의 본질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새로운 교육 과정이 3개 학년에 모두 전면 적용되는 첫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의 안착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 왔던 그런 학습자 중심의 어떤 교수 학습 모형이라든지 또는 학생의 진로 탐색이라든지 몇 년간 고민해 왔던 문제들이 지금 모두 이렇게 중지가 스탑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학생들의 학기는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진학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고민과 걱정이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또 새로운 교육 과정이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학교의 상황이 그렇다면은 대학에서는 어떤지 이선영 선생님 먼저 좀 말씀 건네주십시오. 이번 주 대학 신문에 일면에 나왔던 그 제목이 저는 너무나 제 머릿속에 남습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그저 푸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우리 대학교에,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교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은 학사 일정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지만 방법은 비대면으로 하고, 그리고 기간이 축소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개강이 2주가 연기되면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3차에 걸쳐서 학사 운영 변경에 관련된 그런 공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한 초승경 정도에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빨리 정해졌고요. 나머지 실험이나 실습이나 그런 실기 수업 같은 경우는 5월 6일 이후에 저희가 이제 생활석 거리두기 기간 이후부터는 수업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점차적으로 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의 재량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줌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기간 같은 경우가 좀 변경이 돼서 수업 보충 기간도 5주 정도 저희가 지금 공지가 된 상태고, 성적 처리 기간도 좀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대학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과 그다음에 기간에 약간 그런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학사 일정은 그대로. 가급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대학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 교육대의 경우는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선영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동영상 강의나 이제 화상 강의나 이런 식으로 학생이 없는 가운데 이제 교수들이 이런저런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강의하는 방식을 쭉 진행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 대학은 이제 그 이 다교과 학급 담임 교사를 양성하는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실기 실습 과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언제부터 대면 강의를 한다, 언제부터 비대면 강의를 한다,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들 재량으로 과목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죠. 특히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연구가 있는 학생들이 이거 뭐 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 측에서는 이제 이걸 한 달 정도 단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제 회의를 거치고 한 달 정도 단위로 이렇게 결정을 해왔어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거 빠른 이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시다시피 잘 안 되었고, 그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비대면 강의를 위주로 하고, 대면 강의는 또 이제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강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강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저희 학교가 이제 소규모이다 보니까 예. 다른 큰 종합대학들처럼 이 그 원격 수업에 대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안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초기에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조금 노력과 시간이 들었었습니다. 예. 예. 그 실기나 실습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박경호 교수님 혹시 뭐 보태실 점이 있으면 다른 측면에서 예, 뭐 한 발짝만 더 나가는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두 분 교수님들께서 지금 대학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뭐 저희 대학이 이제 대학에서 상황에서 보면 그 초기 방역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또 개학이 언제 될 건지, 개학 이후에 수업 형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그 어떤 그 지침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본부에 이제 항의성 질의 같은 것들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학의 본인들의 수업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중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되는 게 우리의 교육이 굉장히 사회의 큰 거대 영역들을 담당하는데 이게 너무 중앙 관료 시스템에 좀 이렇게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이 총장님도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제 그 교육의 중앙 집권화가 이렇게 강하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이 신속한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은 거진 임기응변식의 그 대응을 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참 어려운 가운데 훌륭하게 했지만 그런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요. 신기한 거는 교육의 질의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학생들은 등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교수자들은 좀 그 어떤 수업에 대한 긴장감들, 그런 것이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묘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그런 수업의 질의 하락, 지금 경인교대 사례도 얘기했지만 실습, 실험, 외국어 수업, 예체능 수업, 이거 거진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문제 제기 안 되는 걸 보면서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예, 뭐 제 주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또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고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끼친 우리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 뭐 긍정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지만 잘 대응하고 있는 그런 면이라든가,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번엔 한 교수님 먼저 좀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도 긍정적인 면이 별로 없었어요. 예. 교육 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뭐 편리한 점이 많이 생겼죠. 예를 들면 뭐 이 사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마스크 제조자라든지 손 세정제, 체온계, 또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 필요한 그 장치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이게 더 나을지도 모르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일단 강의실에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몇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 그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장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감염병 사태 때문에 만남이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교육은 불완전한 채로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교사와 학생 간에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어울리면서 교육을 해야 가장 큰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격 수업은 그냥 차선책에 불과하지 결국은 그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 교수님 그 말씀 중에 아주 예.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교육에서 중요한 만남을 흉내내고 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승현 교수님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예. 한 교수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역시 긍정적인 면보다는 저희가 조금 불편한 면들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떠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가령 뭐 몸이 아픈 학생들도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또 그러한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놀라웠던 게 그 온라인 수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만족했던 유형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 수업 자료로 올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줌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저는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동영상 촬영을 올린 자료를 선호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재생 반복이 가능해서 학습의 내실화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 동기가 높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할 때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재생해서 듣게 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줍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면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것이 질문을 하지만 심도 깊은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박 교수님 아까 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이렇게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거진 미래에 속한 것들인데요. 오히려 그 학교 경계가 희석화될 때에는 이 부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그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수업들이 다 교사든 교수든 수업이 노출되니까 이제 교수자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성찰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과목은 워낙 수학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각각 교수님마다 다르고 그리고 연구가 깊이가 깊어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업이 노출되니까 이것은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수업 교수 방법론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문제 의식들이 분명히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집단회라든가 자율적인 어떠한 연구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저의 수업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했을 때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쉽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수업을 했고 저도 이제 교육학과 교육행정 수업에 가서 제 다른 과 수업이지만 가서 특강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협업 팀 티칭 이런 게 좀 쉽게 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외국 대학 교수도 그냥 제 수업에 그냥 초청을 해서 특강도 듣고 질문도 하고 인터뷰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아마 중등학교에서는 진로 교육 같은 데에서 많이 활용하면 다양한 직장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모시고 20-30분 동안 수업 중에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럴 때 교사의 역할은 결국은 배움을 그 어떤 코디네이터의 역할들을 배움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저 중등학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현장에 계시면서 혹시 들려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원격 수업의 어떤 이 긍정적인 효과는 사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예. 학생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떤 학습 동기 등등에 의해서 너무 넓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과연 이 특별한 시기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전국의 거의 모든 교사가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성격의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뭐 그 전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뭐 미래 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수업 방법의 도입은 많이 언급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함께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공동의 지혜를 모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다음 어떤 과제를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나름대로 이 중간 지점에서 돌아보면 예, 좀 긍정적인 예, 점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뭐 저 네 분 선생님 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자제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이게 과연 이 사태가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좀 깊이 짚어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우선 이건 이선 선생님 먼저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예. 사실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난 거는 교수자의 역량이 여실히 제대로 드러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온라인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컨텐츠를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사들이 또는 교수자가 얼마나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그런 핵심 요인이 되는데, 아마 저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50분 수업이라고 하면 농담도 하고 유머 감각도 이렇게 또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하시면서 50분 수업을 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에 집중을 하시게 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재미없어하는 수업이면 아마 학생들이 바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컨텐츠를 잘 개발해서 갖고 계신 교수자가 확실히 학생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 학습자의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되게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들은 주의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뭐 특히 현장에서 뭐 5교시 수업이다 6교시 수업이다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학생들의 어떤 개인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준비했느냐, 그 부분이 정말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박 교수님, 그 다음 좀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부정적인 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가장 아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측면들은 지식과 정보 전달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뿌리들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 합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것이 꼭 지식 전달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식을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활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역량, 아마 고급 역량인데, 이러한 숨은 교육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측면, 그러니까 learn by doing 같은 측면은 확실히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제 마음에 조금 저도 좀 참 불편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의 학교가 공동체보다는 입시 경쟁 그리고 취업 경쟁 뭐 이런 경쟁으로 교육이 철저히 수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그 교육이 지적 활동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보다는 교육 주체들 간의 분리와 단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는데 그 단절의 고통들을 이 원격 교육을 이번에 하면서 저는 더 심하게 증폭됐다라는 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럿이 만나서 함께 교육을, 그러니까 배움의 장으로서의 학교, 그리고 또 삶을 나누는 장소로서의 학교, 그 역할들이 빠진다고 한다면 글쎄요, 학교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점점점 우리가 단절의 고통들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원격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사나 교수들은 우리의 역할들은 뭔가 다시 깊이 좀 생각해보고 그 아픔들이 좀 더 깊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뭐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실은 정말 조금 저희들이 새겨 들어야 할 아주 좀 아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 지금 아까 앞에 교수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수업의 이상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이제 학습자 중심 교육이고 그다음에 개별화 수업이고 수준별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이제 원용을 하면 이게 프락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 활동, practical activity라고 하는 practical이라는 말이 이제 praxis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활동이냐면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교육도 그렇고 의료 행위도 그렇습니다. 의료 행위도 그렇고 무슨 뭐 웅변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윤리적인 행위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인데 내가 상대하는 저 사람의 상황을 빠삭하게 파악을 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전형이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가, 이 아이들의 이해 수준이 어떤가, 배경이 어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비로소 교사로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격으로 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흉내내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앞에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모르되 아직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모자란 형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현장의 관점에서는 정 선생님 좀. 네. 저는 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원격 수업에서 이제 현장 교사들이 느낀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 편차가 더 커지는, 물론 기존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더 편차가 많이 커져서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의 어떤 효과라든지 뭐 낮은 수준에서 이제 참여도 정도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관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렇게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차라리 경제적인 지원이라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뭐 기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어떤 인적 자원의 문제라든지 또는 주변에 그 학생의 어떤 진로나 학습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에 빠진 아이들은 정말로 이 원격인 상황에서는 교사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예. 그 다음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좀 짚어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이제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뭐 등교도 시기도 결정하고 또 교육 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학교 교육의 거버넌스를 할까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국가, 교육청, 학교, 가정 뭐 이런 것들의 관계, 이런 국가의 개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동훈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문제 관련해서. 글쎄요, 저는 좀 이 질문을 좀 크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적절한 네. 말씀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가는 중요한 우리 사회의 권력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교, 계약 그 날짜 일정들 이런 것들을 지침들을 내리고 그 지침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권한, 권력의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을 너무 오직 지배 형태로 이 권력 관계들이 고정시켜 버리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렇게 권한을 그 어떤 행사를 할 때 조금은 생산적인 방식대로 최소 지배 형태로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이나 그렇게 학교 교육의 가버넌스가 작동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버넌스가 부정적으로 작동될 수도 있고 긍정적, 생산적으로 작동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의 학교의 큰 틀과 수업 방식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들에게 지금 온라인 교육을 첨가하게 되면 교사들은 이제 선생님들은 촬영해야죠, 편집해야죠, 그것을 업로드해야죠. 지금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방과 후 복지 부서가 학교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방과 후 복지라고 한다면 보충 수업 정도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제가 그 회의에서 한 8개의 그 사업을 방과 후 복지 부서 부장선생님이 그 심의로 올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그 어떤 이 복지라는 것이 복지 업무가 학교로 지금 막 들어오고요. 특별히 현 정부에서 책임 교육이라는 그 어떤 이름 하에서 저소득 학생들의 복지조차도 그 사업이 학교로 지금 오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이게 행정 의 업무의 과도화 이것에 그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여기에 그 온라인 교육조차도 이 업무가 다시 선생님들에게 부여된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은 본인들의 그 본령인 수업과 교육과 그리고 학생 상담과 그리고 학습 지도 이런 부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것은 부정적인 그 학교 교육의 가버넌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교육의 가버넌스가 그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향하고 그리고 또 교사들이 변혁적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리고 또 학교가 관료적 지배력들을 조금 약화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교 현장에서 그 제기되는 많은 안을 국가의 그 가버넌스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이러한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그 학교 형성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알투세르가 말하는 학교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기구이다라는 말이 진짜 맞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알투셰리까지 나와서 아주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만 아마 저 생각에 박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관리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관리를 너무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학교가 좀 자유를 잃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의 기본 단위인 곳에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몰고 가면 오히려 그것이 실제 교육이나 학습에 커다란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우리 한교수 선생님.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제도적으로 초중등 수준에서는 지방교육 자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우리 단위 학교 예산의 거의 70% 가까이가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도 특히 이제 국가 수준에서 여전히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방교육 자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육계 인사들은 특히 조금 개혁적인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은 지방교육 자치뿐만이 아니고 결국엔 단위 학교 자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학교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렇게 갈 때 이제 그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 뭐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국가가 위기를 겪을 때는 항상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그것을 해결하는 데 더 유리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안별로 한쪽에는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 자치로 가는 쪽하고 이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적절히 조합시키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사안별로 저는 사안별로 아무튼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적절히 조합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쨌든 두 분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방역 또 코로나 19의 확산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이 국가의 관리와 단위 학교의 자율과 개개인 학생들의 활동과 관련한 어떤 식의 조화로운 길을 찾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깊이 논의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승훈 선생님 혹시 뭐 네. 저는 특히 학교와 가정 간의 관계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서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학교로 가는 물리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가정, 특히 부모와 학교의 교사 간의 아주 협조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야말로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하소연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문자를 하나 카톡이나 뭐 메시지를 줘도 응답이 없었고 일단 부모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의 태도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물론 잘 따라오는 학생도 있지만 태도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정에서부터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번 그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족과 학교 간의 그런 연계가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혹시 정 선생님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는 대학교보다 그 어떤 국가 기관의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그렇죠. 교육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어떤 국가의 결정이라든지 방침이 당연히 이제 학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자율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의 특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학교가 원하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는 영역은 오히려 전체 다 일괄 안내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좀 통일이 됐으면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출결이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학교에 자유를 주니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충분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내린 결정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에서는 개학을 하면 보통 2월, 3월, 4월 동안 계속 연수와 회의가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모두가 생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견 수렴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좀 잘 해 나오고 있는 부분 또 부정적인 측면들 뭐 이런 것도 지적해 왔고 또 국가의 역할도 그리고 국가와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정과 사회 역할도 이야기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만은 이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면 그 앞으로의 시대에
어떤 새로운 교육의 모형이라 그럴까요? 또 아니면 교육에 대한 새로운 행동 규범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교육 코로나 이후 시대나 코로나 시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점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성 선생님 먼저 말씀 좀 네네.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 또는 온라인 교육에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동안 저희는 수업 시간도 똑같았고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똑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만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그런 교육 활동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긋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모형이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는데 학습자 친화적인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먼저 진단을 하고 개별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사실은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프라인 방식으로 했던 교육과는 좀 다른 모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자체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실 내에서 내가 내 동료보다 얼마나 더 잘할까라고 하는 상대평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별 학습자가 얼마나 발달하고 성장하는지 맞춤형으로 평가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기후변화, 자연재해, 그다음에 지구 인류 문제, 위기대처 방안, 그다음에 배려, 시민의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에 현장에 계신 그 교사분들 얘기가 마스크 쓰는 걸로 학생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마스크 쓰는 이유는 남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적인 가정이 되는데 나는 건강한데 왜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교육자 입장에서 그런 교육을 했던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가정과 학교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가정 내에서 교육의 역할에 상당 부분 많이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교육의 시대가 도래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홈스쿨링과 같은 그런 집에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교과의 전문성 같은 거를 온라인 통해서 교육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재택학습, 재택평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 교수님 말씀 좀. 예. 네, 이 교수님 그 말씀을 그래서 이어서 저도 현재 우리의 학교 교육이 결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일을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하고 누가 좀 더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목표 선택지를 향해서 온갖 그 휴먼 리소스를 다 그냥 집중을 하는 이러한 그 획일적이고 균일한 이런 교육들을 이 경쟁하는 교육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의 모형이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은 코로나가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성찰해라, 바꿔라라는 그 요구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면 지성은 어떻게 활성화되는 것인가,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더 나아가선 자유란 뭐냐, 이러한 교육, 이런 것을 가리키는 교육, 이런 것을 가리키는 교사가 사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몸소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알지 못하는 교사가 자유를 가리킬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결국은 우리 종종 이렇게 어떤 경험하는 일인데요. 어느 선생님이 이제 어떤 수업을 하다가 교과 내용을 자기의 삶을 기반해서 내러티브 이야기로 막 풀어낼 때,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미탈한 것이죠. 자던 아이가 동물처럼 알아듣고 눈을 뜹니다. 눈을 떠서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떤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그 학생은 자신의 지성의 스위치를 누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스위치를 누르는 그 순간 결국 그 학생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이제 정답이 결국 하나가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저는 이런 형태의 그 교육 모형, 그러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지성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생각들을 불러 일으킬 것인가, 이러한 그 교육 모형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성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작동시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나는 가장 자유롭게 나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지, 그것을 학생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지 어느 순간에 그 학생은 아주 용기 있게 자신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 어떤 문제들과 부딪혀 나가면서 살지 않을까. 이러한 그 교육이 지식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자유와 지성들을 어떤 작동시키는 것을 배우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험은 왜 보는가, 이거부터 질문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지성의 활성화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정 선생님, 예. 네. 학교에서는 사실 이제 이번 코로나 이 상황을 겪으면서 한번 지금까지 속도를 내서 달리던 길을 사실 이제 멈추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돌아보는 어떤 기회를 가졌는데,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그 사회에 대한 책무,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한 어떤 세계 시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서로 어떤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등장할 때마다 예전의 가치는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물러나 있던 것들이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 이번에 학생들과 함께 좀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조해야 할 여러 가치들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하거나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말씀 같습니다. 한 교수님. 예, 방금 정은주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이후, 말하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 코로나라고 지금 지칭된 이 감염병 사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 경각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간염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었을 때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는 뭐 식당에서 찌개 그냥 수저 담궈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고 술잔 돌리기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요즘 그게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일종의 지금까지 묻혀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 원격 수업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것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도 노출이 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점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울려 사는 이 사회에서 감염병 사태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죠? 집단적으로 혐오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또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우리가 극복을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훨씬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생각에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의 저력과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새로운 교육 규범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육이 부정의 긍정성으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선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